모대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리진. 이렇게 두 글자만 이야기하면은 뭐 이거 누구지?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구한말, 이 프랑스 외교관과 이 어떤 그 조선의 무의, 이 무의는 즉 리진을 얘기하는 거죠. 무의와의 어떤 그 사랑을 나타낸 그 내용을 가진 한국에서라는 책제에 나오는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리진입니다. 자, 프랑스와 우리 조선의 그 수교, 오늘 어디까지 우리가 먼저 갈까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단 역사적인 사건은 병인 양요가 되겠죠. 자, 병인 양요 이후에 프랑스와 우리 조선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자, 1866년에 병인 양요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각국 열강들의 어떤 그 개방 정책에 의해서 프랑스와 1886년에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자,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게 될 때, 이때 소위 콜랭드 프랑시라는 프랑스 초대 공사가 조선에 오게 됩니다. 자, 이 콜랑드 프랑시가 우리 조선에 왔을 때, 우리 그 조선의 궁중 무의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공사관 외교관들을 갖다가 초청하고서 고종 입회하에 소위 이제 리셉션 이럴 때 어떤 무의들의 궁정 어떤 공연을 많이 봤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가죠. 자, 이렇게 이 프랑스 초대 공사인 콜랭드 프랑시가 이때 이 무의 중에 한 명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늘에 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콜랭드 프랑시가 고종 황제에게 이 여인을 나에게 내가 좀 양도하시오. 그래서 고종은 흔쾌히 또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 나한테 양도를 해달라. 또 왕은 또 흔쾌히 허락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즉 무의, 관기, 기생,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 결국 이 무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었다. 그리고 국가의 자산인 왕이 그것을 허락해줬다. 양도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진과 이 콜랭드 프랑시의 사랑이라는 이 그림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초대 공사로 왔던 이 콜랭드 프랑시가 이 조선의 궁중에서 근무하는 일을 하는 이 리진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왕한테 자기 여인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허락을 받아내죠. 이방인, 특히 이때 당시에 서방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무슨 귀신처럼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생긴 것도 완전히 우리 조선 동양 민족하고 완전히 다르니까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납치해서 죽인다는 등 온갖 유언비가 극성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가 아주 극에 달았었던 시대가 바로 요때 요 시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국가에서 이 일을 하는 한 무의와 또 외교관의 이런 이 사랑은 정말로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을 받는 여인의 입장에서도 그걸 갖다가 업세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진과 콜랭드 프랑시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콜랭드 프랑시가 이 리진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콜랭드 프랑시가 일본에서 공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8개월을 보낸 이후에 이 프랑스를 따라서 리진은 프랑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랑스의 결정에 따랐던 리진은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1891년 콜랭드 프랑시를 따라서 한국을 딴 리진은 도쿄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프랑시를 따라서 상하이, 뭐 싱가포르, 스리랑카를 갔다가 거쳐서 약 40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드디어 프랑스, 즉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죠. 조선의 프랑스의 낯선 거리 프랑스로 가게 됐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은 한 7, 8시간이면 프랑스 파리에 도착이 되죠. 직선 거리로 약 한 8천 몇백 킬로라고 내가 프랑스 에펠탑에서 그 문구를 본 기억이 좀 새록새록하네요. 어쨌든 간에 10,000킬로가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 에펠탑이었죠. 자, 이렇게 프랑스를 따라서 리진은 가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이 조선인들에게 이 서양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낯선 세계였죠. 더구나 서양 사람을 갖다가 처음 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이 조선인들에게는 서양은 두려움 그 자체였죠. 자, 이랬던 이 리진, 이때가 이제 1893년도 5월 4일이었습니다. 자, 리진과 이 콜랭드 플랑시는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탔죠. 자, 이때 당시에 조선에 기차가 있었던가요? 이제 막 일본이, 그죠? 이제 경인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서울과 노량진, 중공,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기차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프랑스는 전체가 이 철로가 뻗쳐 있었죠. 그래서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없었죠. 난생 처음 기차에 몸을 실었던 이 리진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 기차는 미래로 질주하는 서구 사회의 꿈과 열망을 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프랑스의 파리, 그곳이 바로 리진의 어떤 미제의 세계였던 거죠. 아주 그 신세계였죠, 신세계. 이때 당시 파리는 소위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인데요. 아주 황금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였고 1900년도에 세계 만국 박람회가 있으면서 이때 당시에 에펠탑도 또 세워지게 됐던 거죠. 자, 프랑스를 갔던 인물들 우리가 역사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 6.1전의 서유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6.1전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 유학생이 아니라 유럽을 갔던 그런 물론 최초 유학생은 맞죠. 이때 서유견문의 6.1준이 그 프랑스 파리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남긴 게 있죠. 프랑스 파리 너무나도 대단하게 칭송했죠. 웅장함을 자랑하는 영국의 런던 또는 뉴욕 이런 데하고는 비길 데가 없다. 여기도 이 프랑스 파리보다는 한 수 아래다라고 이렇게 극찬했던 곳이 바로 파리였죠. 화려함이 세계 으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6.1전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 3.1 천하의 주인공 김옥균을 갖다 암살했던 홍종우도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은 남자였고 한 여인으로서 프랑스에 처음으로 발을 닫고 여기서 생활했던 사람은 바로 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열강에 어떤 그 조선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로 나가기 한 30년 전 이전에 벌써 한 무위의 여성이 프랑스에 살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진 한번 생각하고 추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리진과 콜랭드 프랑시는 파리의 7구역에 있는 바빌론가 58번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되는 거죠. 자, 프랑스 외교관과 조선 무예 신분으로 만났지만 이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하게 지냈죠. 남편이 되는, 즉 결혼을 한 사실혼이죠, 사실혼. 또 결혼을 또 한 걸로 저희가 또 알고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집 나가서 한 5분, 10분만 가면은 이때 당시에 그 파리의 유명한 백화점. 자, 우리가 파리 그러면 프랑스 유명한 백화점이 뭐 있어요? 이제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때 뭐 봉마르세 백화점, 뿌랭땅 백화점, 라파이트 백화점이 바로 이 시기에 오픈들을 하고 있었죠. 자, 이 백화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있죠. 소위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그 가톨릭계 본산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의 양식을 본따서 이 백화점들이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아르누브 양식의 건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백화점 이건 뭐 조선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프랑스는 사치스럽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술의 도시에 이 리진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리진은 파리의 어떤 또 뭡니까? 지성이 돼서 또 푹 매료가 됐겠죠. 그래서 남편의 배려에서 어떤 프랑스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또 어떤 프랑스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접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리진을 갖다가 가장 또 감명시켰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기독교 그러면 뭡니까? 이제 가톨릭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파리에는 외방 전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 파리 외방 전교회 가게 되면 뭐 김대곤 신부님의 그 사진 그리고 또 조선에서 나온 성경책들이 또 전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 또 뭡니까? 보면은 또 이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가 조선의 여성 신도들과 함께 어떤 뭐 강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조선 시대에는 남성 신도보다는 여성 신도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조선 여인의 어떤 그 기고한 운명, 또 어떤 그 남성 이 우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조선 시대에 꽉 쥐어짰던 그런 여인들의 어떤 그 자유를 갈구하는 그러한 그 여인의 순환사를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빨리 우리 조선의 여성 신도들이 소위 그 가톨릭의 천주교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믿게 됐다라는 것을 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어떤 이 관치의 틀에 박힌 그런 생활했던 리진은 이 프랑스 파리의 생활에서 엄청난 개방과 엄청난 자유와 평등을 갖다가 배우고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생활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때 리진은 프랑스에서 느낀 경험을 갖다 직접 글로 썼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것은 지금 전해지는 바는 없지요. 자, 이렇게 꿈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여기서 또 의외의 또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 파리 사교계의 활동과 더불어서 이 리진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남편의 후광을 입고 불어도 배워가면서 자유와 평등, 정말 조선과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몸소 처음 했던 이 동양의 여인 리진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낯선 문화 속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뭐 명칭을 해놨는데요. 리진은 이제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이 프랑스 사람을 비롯한 모든 그 서양 여인들에 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좀 열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내용이 한국에서라는 책에 또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동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 열강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서양 사람들은 조선 사람보다 월등히 크다.
또 강대국이다. 뭐 이러한 것들,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뒤늦게 이 리진한테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압도적인 그런 그 서양인의 어떤 그 서양 열강의 그 위용과 더불어서 그것을 건설했던 주체로서의 그 서양인들에 대한 신체적 열등감, 또는 그에 대한 또 자기 비하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에서라는 이 책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네요. 안락 의자에 푹 파묻힌 이 가련한 한국 여인은 너무나 야인 나머지 마치 장난삼아 여자 옷을 입혀놓은 한 마리의 작은 원숭이 같이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리진, 이 그녀를 위해서 남편인 콜랭드 플랑시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파리에 한국식 주방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을 갖다가 좀 우울증에서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줬겠죠. 자, 하지만 이 남편이 만들어줬던 그 주방, 한국식 이런 모든 이런 이 전통, 이걸 여건을 만들어줬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낯설게만 느껴졌다는 것이 바로 리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프랑스 파리의 한국식 전통 주방을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리진 자신이 느꼈다는 것. 결국은 그녀는 나는 이방이다라는 것을 더더욱 느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문화 충격, 적응 장애라는 그렇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진은 아마도 이런 혼란 상태에서 빠졌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남편인 콜랭드 프랑시는 다시 조선으로 제3대 공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4년간의 프랑스 파리 생활에서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된 거죠. 남편과 함께. 자, 이럴 때 뭡니까? 외교관과 외교관의 부인으로서의 조선 귀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외국 공사관이 조선에 부임을 하게 되면은 조선 정부에서는 거의 걸맞는 그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이 리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리진한테 발생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뭡니까? 조선의 고위급 누군가가 리진을 갖다가 강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바로 이 리진은 무희, 관기였다라는 거죠. 관기. 자, 이 관기, 무희,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자산, 즉 근본이 노예였다는 거죠. 물론 1801년도 순조 때 노예 공rob이 산업에가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노비가 해방된 것은 맞지만은 어떤 그 관례, 그 관습에 의해서 계속 노예제도가 일정 부분 간 것도 우리가 또 알고는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리진의 근본적인 이 출신이 바로 무희였다. 즉 기생이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바로 강제 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남편인 이 콜랑드 프랑시는 왜 그걸 넉넉고 자기 부인이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것 또한 좀 풀리지 않는 저의 궁금증이죠. 자, 노비의 삶.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을 갖다가 프랑스에서 수년간 같이 생활하고, 이 프랑스뿐이 아니죠. 일본까지 포함하면 거의 5, 6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그러면 뭡니까? 또 자기의 아이도 임신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아이는 없겠죠. 그 수많은 날을 같이 보냈던 자기의 실제 부인이 어떤 조선의 고위 관료에 의해서 끌려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무희로 복귀를 해서 공연하고 있다. 이건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상이 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기생들은 조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의 행사에 불려다니면서 무희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 무의의 신분은 노예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한국에서라는 책자에 또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리진이 이 프랑스에서 돌아오자 여기에 앙심을 품었던 고위 관료가 원래 기생의 적이죠. 본적, 호적 이러듯이 즉 기생의 호적에 올라있던 리진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리진은 뭐 다시 궁궐의 무예가 된 거겠죠. 자, 근데 이 무예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춤만 치고 이렇게 국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그 상상 이상의 어떤 그 이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남편인 프랑시는 당연히 콜랭크 프랑시는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콜랭크 프랑시가 프랑스 본국의 이 조선의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보고서를 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조선의 기국과 무의들의 복귀로 인해서 이 지금 사진이 나오지만은 이 결국은 준 노예 상태인 이 리진을 갖다가 아무 저항 없이 그 돌려보냈던 그 남편 프랑시의 마음은 이것 또한 더 상세한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 부인, 나의 사실상 부인이 조선 관기로서 다시 끌려갔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라도 정부에 항의를 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놨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너 이제 이방인이야, 동양인이야, 나하고 살아봤어. 이제는 사랑이 식었어. 이래서 난 널 버릴 거야. 이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파리에서 그 수많은 나날 동안 불어를 배우고 또 프랑스의 사교계에서 활동을 했던 그 리진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은 리진은 금조각을 씹어대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뭐 완전 뭐 비극이죠. 비극이죠. 결국 파리로 인해 살았고 파리로 인해 죽었던 그 여인 리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조선의 무의로서 어떤 그 자신의 삶을로 만들었던 그 이 소위 그 유럽 파리로 갔던 리진은 최초의 조선 근대 여성이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죠. 우리나라의 어떤 석학들, 정치가 외교관들이 해외를 간 것이 아니라 일개 무의, 일개 기생으로서 서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갔던 그런 최초의 근대 여성 리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리진에 대한 뮤지컬 제목은 빛의 여인이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각색을 해서 뮤지컬화 됐겠죠. 한번 저는 이번 겨울에 이 리진의 빛의 여인 뮤지컬을 한번 구경을 가려 합니다. 리진,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잠옷 궁금하네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 배운 사람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바로 무의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